2004년 8월 18일 수요일 아침, 부산 영도구 청학동의 하늘은 밤새 내린 비를 아직 다 털어내지 못한 채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선 낡은 주택들의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졌고, 항구 쪽에서 불어온 바람은 젖은 철 냄새와 썩은 해조류 냄새를 동네 안쪽까지 밀어넣고 있었다. 멀리 조선소에서는 쇠판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렸지만 재개발 예정지로 묶인 청학동 끝자락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오해숙은 오전 8시가 조금 넘어서 집을 나섰다. 손에는 48번 집에 예비 열쇠가 든 작은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다. 그녀가 그 집으로 직접 향한 것은 세입자 강태호와 연락이 끊긴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만 해도 오해숙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강태호는 원래 연락이 잦은 사람이 아니었다. 냉동창고와 업소용 냉장고를 수리하는 일을 한다고 했고, 새벽에 들어왔다가 며칠씩 지방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월세도 첫 2달은 날짜를 어기지 않고 정확히 입금했다. 집안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마주치면 허리를 가볍게 숙이고 지나갈 뿐 사적인 질문에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조용한 남자였다. 문제는 7월 말부터였다. 월세 입금이 늦어졌고 휴대전화는 며칠째 꺼져 있었다. 처음에는 일이 바쁜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뒤로도 연락은 닿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집 앞 우편함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독촉장이 젖은 채 겹겹이 쌓였다. 무엇보다 오해숙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이웃들의 이야기였다. 아주머니, 그 집 사람 요즘 안 보여요. 사흘 전 골목 입구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김정만이 말했다. 대신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뭘 끄는 소리라고 해야 하나. 쇠붙이가 바닥을 긁는 것처럼 끼익 끼익 하고. 맞은편에 사는 노인은 새벽 2시쯤 누군가 수도를 오래 틀어놓았다고 했다. 어떤 날은 세제 냄새가 골목까지 퍼졌고, 또 어떤 날은 뒷마당에서 시멘트 자루를 옮기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오해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낡은 집을 손보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전날 저녁, 48번 집의 부엌 쪽 창문 안에서 검은 파리떼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48번 집은 골목 가장 끝에 있었다. 붉은 벽돌로 지은 단층 집이었지만 오랜 습기로 벽면 곳곳이 검게 얼룩져 있었다. 담장 너머로는 폐업한 선박 부품 공장의 철제 지붕이 보였고, 그 뒤로는 잡초와 폐목재가 뒤엉킨 공터가 이어졌다. 오해숙은 대문 앞에서 강태호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문을 열었다. 마당 바닥에는 며칠 전 내린 비가 고여 있었다. 처마 아래에는 강태호가 타고 다니던 흰색 소형 화물차가 없었다. 현관문 앞에는 신문 3부가 젖은 채 붙어 있었고, 문고리에는 얇은 거미줄이 걸려 있었다. 강 선생? 오해숙이 문을 두드렸다. 강태호 씨, 안에 있어요.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예비 열쇠를 꽂았다. 열쇠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돌아갔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쪽에서 눅눅하고 무거운 공기가 밀려 나왔다. 처음에는 오래 비워둔 집 특유의 곰팡이 냄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걸음 정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막았다. 냄새는 단순히 썩은 음식이나 하수구 냄새가 아니었다. 달고 비린 냄새가 눅눅한 공기 속에 엉겨 있었다. 오래된 고기와 젖은 가죽, 상한 우유를 한꺼번에 밀폐된 방 안에 방치한 듯한 냄새였다.
그 위로 독한 표백제 냄새가 덮여 있었지만 오히려 그 조합 때문에 속이 더 뒤틀렸다. 거실에는 강태호가 쓰던 낮은 탁자와 낡은 소파가 그대로 있었다. 잿더리 안에는 담배꽁초 2개가 눅눅하게 젖어 있었고 탁자 위 컵에는 말라붙은 커피 자국이 남아 있었다. 텔레비전 플러그는 뽑혀 있었으며 벽시계는 2시 43분에서 멈춰 있었다. 오해숙은 방부터 확인했다. 옷장 안에는 작업복 몇 벌과 겨울 점퍼가 남아 있었다. 서랍은 비어 있었지만 침대 위 이불은 반듯하게 접혀 있었다. 누군가 갑작스럽게 사라졌다기보다는 필요한 물건만 골라 챙긴 뒤 떠난 모습에 가까웠다. 그런데 부엌으로 향할수록 냄새가 짙어졌다. 오해숙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린 채 천천히 걸었다. 부엌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이었다. 오래된 회색 타일 중 일부가 유난히 밝고 깨끗했다. 주변 타일은 기름때와 먼지로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싱크대 앞에 내장만 새 것처럼 반짝였다. 그 위에서는 강한 세제 냄새가 났다. 싱크대 안에는 고무장갑과 철수세미, 비어있는 염속의 표백제 통이 놓여 있었다. 배수구 주변에는 긁힌 흔적이 많았고 수도꼭지 아래쪽 벽에는 물이 튄 자국이 어지럽게 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곳을 오랜 시간 집요하게 닦아낸 것처럼 보였다. 오해숙은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부엌 뒤편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고장난 냉장고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냉장고 문은 열려 있었고 전원도 뽑혀 있었다. 소리는 그보다 더 안쪽, 세탁기와 뒷문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들려왔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낡은 합판 한 장이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 앞에는 검은 비닐봉지와 빈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합판 위에는 페인트통과 공구함이 놓여 있어 얼핏 보면 임시 작업대처럼 보였다. 하지만 합판 아래쪽 틈에서 검은 파리들이 계속 기어 나왔다. 오해숙은 가까이 가지 않은 채 빗자루 손잡이로 상자 하나를 밀어냈다. 상자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안에 있던 전선 조각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 순간 파리떼가 한꺼번에 날아올랐다. 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파리들이 천장과 창문을 향해 흩어지자 합판 아래에 숨겨져 있던 물체의 일부가 드러났다. 푸른색 플라스틱 표면. 그것은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 드럼통이었다. 오해숙은 항구 주변에서 비슷한 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다. 생선을 담거나 화학 원료, 폐유를 보관하는 데 쓰는 두꺼운 통이었다. 하지만 강태호가 입주할 당시에는 분명 저런 물건이 없었다. 드럼통은 벽과 세탁기 사이에 억지로 끼워 넣은 듯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뚜껑 부분에는 회색 콘크리트가 두껍게 부어져 있었다. 표면은 고르지 않았고 가운데가 부풀어 올라 있었다. 굳은 시멘트 가장자리에는 짙은 갈색 얼룩이 번져 있었다. 그리고 그 틈에서 검붉은 액체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오해숙은 숨을 멈췄다. 냄새의 근원이 어디인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식탁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눈은 드럼통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콘크리트 표면 한쪽에는 작은 균열이 나 있었고 그 안쪽에서 공기가 새어나올 때마다 액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안에 있는 무언가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해숙은 그대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현관문도 닫지 못했다. 마당에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담장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경찰 좀 불러주어요. 그녀는 지나가던 이웃에게 소리쳤다. 저 집 안에 뭔가 있어요. 사람인지 뭔지 이상한 게 있어요. 오전 8시 47분 영도경찰서 상황실에 첫 신고가 접수됐다. 약 12분 뒤 순찰차 2대가
골목 입구에 도착했다. 곧이어 형사과와 과학수사팀 차량이 들어왔다. 경찰은 주민들을 밖으로 물리고 노란 통제선을 설치했다. 현장 책임자로 나온 박성진 경위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거실과 방을 빠르게 살핀 뒤 부엌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파리대, 표백제, 지나치게 깨끗한 바닥, 시멘트 자루에 찢어진 포장지, 그리고 벽 쪽에 숨겨진 드럼통. 박성진은 아무 말 없이 장갑 낀 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살폈다.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부분이 손가락에 희미하게 묻어났다. 최근에 부은 겁니다. 과학수사 요원이 말했다. 길어도 3주 안쪽으로 보입니다. 박성진은 드럼통 밑바닥을 확인했다. 액체가 바닥 타일 사이로 스며들어 검은 고랑을 만들고 있었다. 여기서 열면 안 돼. 그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사진부터 전부 남기고 창문 열지 마. 내부 압력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니까. 오전 10시 15분 보호복을 착용한 과학수사팀이 드럼통 주변의 물건들을 하나씩 제거했다. 합판과 상자가 치워지면서 통 전체가 드러났다. 높이 약 90cm, 용량 200리터가 넘는 청색 드럼통이었다. 콘크리트 위에는 낡은 작업복 한 벌이 접힌 채 놓여 있었다. 작업복 가슴에는 작은 글씨가 박혀 있었다. 잠시 후 전동 해머가 콘크리트 표면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균열이 생겼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 두 번째 타격에서 콘크리트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세 번째 타격이 이어지는 순간 회색 가루 사이로 검은 틈이 벌어졌다. 그 틈에서 뜨겁고 축축한 공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방독 마스크를 착용한 대원조차 얼굴을 돌렸다. 냄새는 집안의 공기를 단숨에 집어삼켰다. 전동 해머가 멈췄다. 손전등 불빛이 벌어진 틈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 보인 것은 검은 천 조각이었다. 그 아래에는 사람의 손으로 보이는 것이 접혀 있었다. 손목에는 전선이 여러 겹 감겨 있었고 피부는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게 변해 있었다. 누군가 짧게 욕설을 내뱉었다. 박성진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안쪽을 바라보았다. 드럼통 안에는 성인 남성 한 명이 몸을 강제로 접힌 자세로 갇혀 있었다. 무릎은 가슴 가까이 올라와 있었고 두 팔은 등 뒤로 돌아간 채 결박돼 있었다. 얼굴은 아래쪽으로 눌려 있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목에 걸린 금속 장식과 오른손의 반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신원 확인 가능한 물건부터 기록해. 박성진이 말했다. 과학수사 요원이 조심스럽게 손전등 각도를 바꿨다. 오른손에는 호랑이 문양이 새겨진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목에는 상어 이빨 모양의 장식이 달린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셔츠 주머니에서는 물에 젖은 지갑이 발견됐다. 지갑 안의 신분증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이름은 강태호. 집을 빌린 바로 그 세입자였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드럼통 속 남자는 강태호이고 누군가 그를 살해한 뒤 시멘트로 봉인했다. 그러나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서 파견된 법의관 한서연은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녀는 반지와 목걸이, 지갑이 놓인 위치를 한참 바라보았다. 반지는 손가락 관절에 비해 지나치게 헐거웠다. 목걸이 줄은 목 뒤로 자연스럽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옷깃 위에 얹혀 있었다. 지갑도 바지 주머니가 아니라 셔츠의 바깥 주머니에 일부러 보이도록 꽂혀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물건을 챙기다 흘린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물건처럼 보였다. 한서연은 드럼통 벽에 손전등을 비췄다. 안쪽 표면에는 길고 불규칙한 긁힌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아래에서 위로 같은 방향으로 반복된 자국이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경희님, 한서연이 조용히 불렀다. 이 사람 죽은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박성진이 그녀를 돌아봤다. 무슨 뜻입니까? 한서연은 손전등 끝으로
드럼통 안쪽에 긁힌 흔적을 가리켰다. 안에서 긁은 겁니다. 부엌 안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전동 해머의 진동이 멈춘 뒤에도 드럼통 안쪽 어딘가에서는 아주 작은 콘크리트 조각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톡, 톡. 그 소리는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이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다. 드럼통은 그날 오후 1시 20분이 지나서야 영도구 청학동 사립 10번 집에서 반출됐다. 과학수사팀은 통의 외부를 투명 비닐로 여러 겹 감싼 뒤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제 운반대에 고정했다. 콘크리트 일부가 깨진 상태였지만 시신을 현장에서 무리하게 꺼낼 경우 남아있는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컸다. 무엇보다 통 안쪽에 발견된 수십 개의 긁힌 자국이 단순한 운반 흔적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남긴 흔적인지 확인해야 했다. 드럼통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통제선 너머에 모여있던 주민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오전까지만 해도 실종된 세입자가 집 안에서 살해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는 더 끔찍한 방향으로 부풀어 있었다. 목이 잘린 시신이라는 말도 있었고 여러 사람의 시신이 한 통 안에서 발견됐다는 소문도 퍼졌다. 박성진 경위는 기자들과 주민들을 향해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반복했다. 그러나 그 자신도 머릿속에서 한서연 법의관의 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람 죽은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다. 범인은 시신을 숨긴 것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통 안에 넣고 그 위를 콘크리트로 막아죽게 만든 것이었다.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부검실에 도착한 드럼통은 먼저 외부 검사를 거쳤다. 통 바닥과 옆면에서는 여러 종류의 섬유 조각과 시멘트 가루, 굳은 혈흔으로 추정되는 얼룩이 채취됐다. 통의 손잡이에서는 희미한 지문 몇 점이 발견됐지만 표면이 젖어 있었고 여러 사람이 접촉한 흔적이 섞여 있어 즉각적인 식별은 어려웠다. 오후 4시가 가까워졌을 때 의료진과 수사관들은 통 위쪽의 콘크리트를 완전히 제거하기 시작했다. 굳은 덩어리가 하나씩 떨어져 나갈수록 내부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났다. 시신은 통 안에 앉혀진 상태가 아니었다. 몸통을 옆으로 비틀고 양 무릎을 강제로 끌어올린 차에 마치 접힌 물건처럼 구겨져 있었다. 양손은 등 뒤에서 검은 전선으로 여러 번 묶여 있었고 발목에도 같은 종류의 전선이 감겨 있었다. 결박은 급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 매듭은 일정했고 남는 전선 끝부분은 짧게 잘려 있었다. 전기일을 해본 사람 같습니다. 박성진이 매듭을 바라보며 말했다. 현장 감식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반인이 이렇게 묶기는 어렵습니다. 장력이 일정하고 풀리지 않게 2번 꺾어 감았습니다. 강태호는 냉동설비 수리공이었다. 전선과 배관을 다루는 일에 익숙한 사람. 수사관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만으로는 강태호가 피해자인지 범인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통 안에서 발견된 신분증과 장신구들은 모두 그가 피해자라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서연은 시신을 드럼통에서 바로 꺼내지 않았다. 먼저 통 내부와 시신의 접촉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다. 시신이 어떤 방향으로 눌렸는지, 손이 어디에 닿아 있었는지, 콘크리트 가루가 어느 부위에 가장 많이 쌓여 있는지를 기록했다. 피해자의 오른손 손톱 끝에는 검푸른 플라스틱 가루가 끼어 있었다. 왼손 검지와 중지의 손톱은 일부가 들려 있었고 손끝 피부는 심하게 벗겨져 있었다. 통벽에 난 긁힌 자국의 높이와 방향은 피해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범위와 정확히 일치했다. 한서연은 손전등을 비추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성진이 물었다. 정말 안에서 긁은 겁니까?
현재 상태로는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기 전에 한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사후에는 이런 형태로 반복된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부검은 시신의 부패 상태 때문에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피해자는 얇은 회색 셔츠와 짙은색 작업 바지를 입고 있었다. 오른손에는 호랑이 문양이 새겨진 은반지, 목에는 상어 이빨 모양 장식이 달린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왼쪽 손목에는 금속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셔츠 바깥 주머니에서는 강태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명함,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이 나왔다. 그러나 모든 물건이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지갑은 부패액과 습기에 노출됐는데도 내용물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었다. 반지 안쪽에는 오랜 착용으로 생기는 피부 찌꺼기나 변색이 거의 없었다. 목걸이는 셔츠 안쪽이 아니라 바깥으로 드러나도록 걸려 있었다. 누군가 발견되는 순간 신원이 확인되기를 원한 것처럼 보였다. 오후 6시 10분, 영도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강태호의 아버지 강병철이었다. 그는 김해시 진영읍의 한 철물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경찰로부터 아들의 집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 급히 부산으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렸지만 그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 반지 말입니다. 강병철이 물었다. 호랑이 새겨진 은반지 맞습니까? 전화를 받은 형사는 대답을 망설였다.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게 맞으면 태호가 확실합니다. 내가 군대 다녀온 기념으로 사준 겁니다. 1시간 반 뒤 강병철은 영도경찰서에 도착했다. 60이 넘은 그는 비에 젖은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제대로 빗지 못한 채 이마에 붙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조사실에 들어온 그는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반복해서 물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태호 어디 있습니까? 박성진은 시신의 상태가 심각해 직접 얼굴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현장에서 수거한 장신구와 소지품 사진을 먼저 보여주겠다고 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은반지가 찍혀 있었다. 강병철의 얼굴이 굳었다. 두 번째 사진에는 상어 이빨, 목걸이가 보였다. 그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세 번째 사진, 금속 시계가 등장하자 강병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태호 맞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건 전부 태호 겁니다. 박성진은 그의 반응을 조용히 관찰했다. 반지와 목걸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설 전이었을 겁니다. 집에 왔을 때도 차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강병철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절대 없습니다. 저 반지는 손에서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 안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비닐이 누렇게 변색된 사진들 사이에는 20살 무렵의 강태호가 찍힌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강태호는 짧은 머리에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같은 모양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목에는 상어 이빨 장식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외형상으로는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였다. 강병철은 아들이 최근 돈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몇 달 전부터 사채업자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태호가 돈을 빌리고 안 갚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애가 나쁜 짓을 할 놈은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속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언제입니까? 7월 30일 밤입니다. 강병철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평소와 달랐습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자기가 끝장났다고 다 잃었다고 했어요. 누가 위협한다고 했습니까?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박성진은 기록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
태호는 원래 속을 안 보여주는 놈이었습니다. 강병철은 그날 밤 늦게까지 조사실에 머물렀다. 그는 시신을 아들의 것으로 받아들였고 가능한 한 빨리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DNA 검사와 정식 신원 확인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시신을 인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순간 강병철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 사진도 있고 물건도 다 맞는데 무슨 검사를 더 합니까? 그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부모가 자식 물건을 못 알아볼 것 같습니까? 절차상 필요한 일입니다. 얼굴을 못 알아본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게 됩니까? 박성진은 그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오히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강병철은 한동안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는 경찰이 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형사 2명이 조사실 밖으로 안내해야 했다. 그날 밤 한서연은 본격적인 내부 검사를 진행했다. 두개골에서는 둔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함몰과 균열이 확인됐다. 왼쪽 관자놀이와 정수리 부위에 강한 충격이 반복해서 가해져 있었다. 어깨와 팔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내리친 흔적이 있었고 손등과 팔뚝에는 방어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손상이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치명적인 손상은 예상보다 명확하지 않았다. 머리와 어깨의 상처만으로 즉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한서연은 기도와 폐 조직을 확인하던 중 작은 회색 입자들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부패 과정에서 유입된 이물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확대경 아래에서 본 입자들은 일정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시멘트 가루와 미세한 모래였다. 그것은 피해자의 입안뿐 아니라 기관지 깊은 곳에서도 발견됐다. 피해자가 숨을 쉬고 있을 때 외부에서 흡입한 것이었다. 한서연은 현미경에서 눈을 떼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새벽 1시가 지나 박성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박성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언제 말입니까? 콘크리트를 부을 때요. 한서연은 검사 결과를 천천히 설명했다. 기도 안쪽에 시멘트 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망 후에는 이렇게 깊이 흡입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통 안에서 의식이 있었거나 최소한 호흡은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인은 뭡니까? 현재로서는 질식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결박된 상태에서 통 안에 갇혔고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공기가 차단됐습니다. 머리의 상처는요? 죽이기 위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 안쪽에서 발견된 손톱 자국은 그 말을 뒷받침했다. 피해자는 두 손이 묶인 채 몸을 비틀어 손끝으로 통 벽을 긁었다. 긁힌 자국은 위쪽으로 이어지다가 어느 지점부터 갑자기 약해졌다. 손톱 조각과 피부 조직이 그 흔적 안에 남아 있었다. 한서연은 보고서 마지막에 한 문장을 적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강태호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잔혹한 살인의 대상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를 위협했다는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 최근 함께 일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사건은 뜻밖의 벽에 부딪혔다. 시신의 키는 약 178cm로 추정됐다. 강태호의 주민등록상 키는 169cm였다. 시신의 골격이 심하게 접혀 있어 초기에는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지만 대퇴골과 정강이뼈 길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최소 7cm 이상의 차이가 났다. 박성진은 강병철이 가져온 가족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사진 속 강태호는 체격이 작고 어깨가 좁았다. 드럼통 안의 남자는 어깨가 넓고 팔다리가 길었다. 반지와 목걸이, 지갑은 강태호의 것이 맞았다. 하지만 몸은 강태호와 달랐다. 경찰은 즉시 강병철의 구강세포를 채취해 시신의 DNA와 비교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8월 23일 오후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 박성진은 봉인된 결과지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는 서류를 펼친 뒤 한동안 첫 장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친자 관계 가능성, 시신에서 채취한 DNA는 강병철과 어떤 혈연 관계도 성립하지 않았다. 드럼통 안의 남자는 강태호가 아니었다. 박성진은 결과지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지금까지 사건을 지탱하던 모든 전제가 무너졌다. 강태호의 물건을 지닌 낯선 남자가 그의 집에서 살해됐다. 강태호의 아버지는 시신을 보지도 않고 장신구만으로 자기 아들이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정작 강태호 본인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강태호가 아니라면 강태호는 죽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살아있다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용의자였다. 박성진은 즉시 형사들을 호출했다. 강태호를 실종자가 아니라 수바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범인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알아. 박성진은 DNA 결과지를 다시 바라봤다. 하지만 자기 물건이 전부 죽은 사람 몸에 올라가 있는데 본인만 사라졌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잘 만들어진 장면이야. 그는 벽에 붙어 있던 강태호의 사진 옆에 붉은색 표시를 했다. 그날 저녁 경찰은 다시 강병철을 불렀다. 그는 DNA 결과를 듣고도 한동안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다. 놀라지도 안도하지도 않았다. 단지 탁자 위에 놓인 보고서를 바라볼 뿐이었다. 박성진이 물었다. 시신이 아들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도 기쁘지 않으십니까? 강병철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살아있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왜 반지와 목걸이를 보고 바로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준 물건이니까요. 키도 다르고 체격도 다릅니다. 강병철은 입을 다물었다. 박성진은 그의 앞에 가족 사진과 부검 자료를 나란히 놓았다. 장례를 서두르셨죠. DNA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화도 냈습니다. 부모 마음을 모르는 겁니까? 정말 부모 마음 때문이었습니까? 조사실의 형광등이 낮게 웅궁거렸다. 강병철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검지의 굳은 살을 계속 문지르고 있었다. 박성진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강태호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7월 30일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통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강병철의 손이 멈췄다. 8월 4일에도 통화했습니다. 8월 9일에도요. 그리고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인 8월 16일에도 통화했습니다. 강병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박성진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강태호는 살아있습니까? 아무 대답도 없었다. 어디 있습니까? 강병철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사실 안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 밤 사건 수사판 가장 위에 적혀있던 문구가 바뀌었다. 그 문장은 붉은 선으로 지워졌다. 그 아래에는 새로운 문장이 적혔다. 드럼통 속에 갇힌 남자는 이름을 잃었다. 그리고 죽었다고 믿었던 강태호는 살아있는 유령이 되어 경찰의 추정망 밖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호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뒤 수사본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전까지 경찰은 강태호를 죽인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강태호가 왜 자신의 신분증과 장신구를 다른 남자의 시신에 남겼는지 밝혀야 했다. 드럼통 속 남자는 이름을 빼앗긴 채 죽었고 정작 강태호는 자신의 죽음을 꾸며낸 뒤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였다. 박성진 경위는 사건 수사판의 중앙에 강태호의 사진을 붙였다. 그 옆에는 아직 이름이 적히지 않은 피해자의 부검 사진과
소지품 사진이 놓였다. 두 사람을 연결하는 선은 없었다. 직장도 달랐고 가족관계도 겹치지 않았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누군가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살해하고 그 사람의 몸에 자기 물건을 올려놓으려면 단순한 우연 이상의 관계가 필요했다. 피해자 신원부터 찾아야 합니다. 박성진이 회의실 안의 형사들에게 말했다. 강태호의 인간관계를 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면 동기도 찾을 수 없어. 경찰은 부산 전역과 인근 도시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를 다시 검토했다. 기간은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로 좁혔다. 피해자의 나이는 골격과 치아 상태를 바탕으로 28살에서 33살 사이로 추정됐다. 키는 약 178cm, 마른 체형이지만 어깨와 팔에는 반복적인 육체 노동으로 발달한 근육이 남아있었다. 오른쪽 어금니 하나에는 오래된 금속 보철물이 있었고 왼쪽 쇄골에는 과거 골절 뒤 제대로 붙지 않은 흔적이 있었다. 수사팀은 이 특징을 전국 실종자 자료와 대조했다. 첫날에는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 둘째 날에는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가진 남성 11명이 추려졌지만 절반 이상은 이미 가족과 연락이 닿았다. 나머지 사람들도 치과 기록이나 신체 특징이 맞지 않았다. 수사는 생각보다 느리게 흘렀다. 그러던 8월 25일 오전, 부산 중부경찰서에서 한 건의 실종 신고 자료가 넘어왔다. 실종자는 서민자의 30살. 부산 중구의 해동전자 서비스센터에서 냉동 냉장 설비 수리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7월 31일 오후 5시경 회사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가족은 이틀 뒤 실종 신고를 했지만 성인 남성이 스스로 집을 떠났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초동 수사는 깊게 진행되지 않았다. 서민재의 기록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다. 키 177cm, 왼쪽 쇄골 골절 전력, 오른쪽 어금니 금속 보철. 실종 당시 회색 긴팔 셔츠와 짙은색 작업 바지를 착용. 드럼통 속 남자와 거의 모든 조건이 일치했다. 박성진은 즉시 서민재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그날 오후 서민재의 어머니 최영숙과 누나 서은주가 영도경찰서를 찾았다. 두 사람은 경찰이 내민 옷과 신발 사진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영숙은 한참 뒤떨리는 손으로 셔츠 소매 부분을 가리켰다. 저기 실밥이 풀린 곳이 있습니다. 사진 속 셔츠의 왼쪽 소매에는 검은 실로 덧댄 자국이 있었다. 제가 꿰매준 겁니다. 민재가 일하다가 철판에 걸려 찢어졌다고 했어요. 누나는 작업화 뒤축을 알아봤다. 서민자에는 오른발이 약간 바깥쪽으로 기울어 신발의 한쪽 부분만 빨리 닳는 습관이 있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작업화 역시 오른쪽 뒤축 외측이 유난히 많이 닳아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물건만으로 신원을 확정하지 않았다. 최영숙에게서 DNA 비교를 위한 구강세포가 채취됐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루 이상 기다려야 했다. 그날 밤 최영숙은 경찰서 복도 의자에 앉아 한 번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우리 애는 말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가 반복해서 말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한테는 꼭 전화를 했습니다. 서민자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누나를 책임져 온 사람이었다. 군 복무를 마친 뒤 전문대에서 전기설비를 배웠고 냉동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해동전자에 입사했다.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어머니에게 보냈다. 직장에서도 평판이 나쁘지 않았다. 동료들은 그가 말이 많고 부팀성이 있으며 까다로운 고객을 상대할 때도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일이 끝난 뒤 후배들의 고장난 오토바이나 전기 제품을 무료로 고쳐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8월 26일 오후
DNA 결과가 도착했다. 시신은 최영숙과 모자 관계가 성립했다. 드럼통 속 남자의 이름은 서민재였다. 최영숙은 결과를 듣고도 곧바로 울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경찰에게 한 가지만 물었다. 얼마나 아팠습니까? 박성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법의학 보고서에는 서민재가 콘크리트가 부어지는 순간까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지금 그대로 말하는 것은 잔인했다. 정확한 경위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박성진은 그렇게만 말했다. 최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쥐었다. 범인은 알고 있었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우리 민재가 살아있었다는 걸. 서민재의 신원이 확인되자 수사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그의 마지막 근무일을 중심으로 동선을 복원했다. 해동전자 서비스 센터의 근무 기록에는 7월 31일 오후 4시 50분 서민재가 개인 사정으로 조퇴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의 동료 김동욱은 그날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긴장해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늘 끝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 미루면 큰일 난다고요. 누구를 만난다는 말은 없었습니까? 김동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 형이라는 사람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박성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강태호입니까? 성은 모르겠습니다. 냉동 설비하는 사람이라고만 들었습니다. 김동욱의 진술에 따르면 서민재는 몇 달 전부터 태호라는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까운 형처럼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 민재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 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줬습니까? 김동욱은 대답을 피하듯 시선을 내렸다. 두 사람이 많이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였습니까? 한동안 침묵하던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친구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사팀은 서민재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실종 전 한 달 동안 강태호의 번호와 주고받은 통화가 70건이 넘었다. 대부분 밤늦은 시간이었고 통화 시간도 길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통화가 이어졌다. 두 사람은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었다. 서민재의 자취방에서는 강태호와 함께 찍은 사진도 발견됐다. 부산항 방파제 앞에서 촬영된 사진 속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다. 강태호는 평소와 달리 밝게 웃고 있었고 서민재는 그의 팔을 자연스럽게 붙잡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약 1년 가까이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서민재의 방에서 발견된 것은 사진뿐만이 아니었다.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는 은행 송금 내역과 차용증 사본이 들어 있었다. 서민재가 강태호에게 보낸 돈은 한 번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300만 원, 그 다음은 500만 원, 그리고 2004년 5월 17일 2천만 원이 한꺼번에 송금됐다. 전체 금액은 4천만 원이 넘었다. 차용증에는 강태호가 6월 30일까지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상환 기록은 없었다. 오히려 서민재의 이름으로 개설된 대출 계좌 3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문제는 서민재가 그 계좌들을 만든 적이 없다고 가족과 동료들에게 말해왔다는 점이었다. 경찰은 대출 신청서의 연락처와 접속 기록을 추적했다. 신청 과정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컴퓨터 IP 주소가 강태호의 작업실과 연결됐다. 강태호는 서민재에게 돈을 빌리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서민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그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은 것이었다. 서민자에는 실종되기 전 이 사실을 알아챈 것으로 보였다. 컴퓨터 안에는 강태호 관련이라는 제목의 폴더가 있었다. 그 안에는
통화 녹음 파일, 입금 내역, 대출 신청서 사본,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 정리돼 있었다. 마지막으로 저장된 녹음 파일은 7월 29일 밤의 통화였다. 수사관들이 파일을 재생하자 먼저 서민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 주까지 돈 정리해.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도 전부 네가 처리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어 강태호의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야,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이미 충분히 줬어. 너까지 나를 버리면 난 끝이야. 이건 버리는 게 아니야. 네가 한 일에 책임지라는 거야. 강태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경찰에 말할 거냐? 필요하면 말할 거야. 우리 관계도 다 말할 거야. 그게 네가 제일 무서운 거지. 녹음 속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민재가 다시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내 거짓말을 감싸주지 않을 거야. 그 뒤 강태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낮아졌다. 네가 입을 열면 우리 둘 다 끝나는 거야. 아니, 서민재가 대답했다. 끝나는 건 너 하나야. 통화는 그 말과 함께 끊겼다. 회의실 안에는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박성진은 녹음기를 멈추고 수사판을 바라봤다. 강태호에게는 동기가 있었다. 돈 사기, 비밀스러운 관계, 그리고 모든 것을 폭로하려는 서민재.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살인 증거는 없었다. 수사팀은 서민재가 회사에서 나온 뒤에 행적을 추적했다. 서비스 센터 건물 앞에는 오래된 CCTV 한 대가 설치돼 있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7월 31일 오후 5시 3분 서민재가 건물을 나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회색 셔츠와 검은 작업 가방 차림이었다. 손에는 서류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서민재는 회사 앞에서 곧장 귀가하지 않았다. 그는 중구 대청동 방향으로 약 400m를 걸어간 뒤 버스 정류장 아래에서 멈췄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버스를 타지 않았다. 시계를 여러 번 확인하며 누군가를 기다렸다. 오후 5시 21분 화면 오른쪽에서 흰색 소형 화물차 한 대가 나타났다. 차량은 정류장 앞에 멈췄다. 운전자의 얼굴은 가로수와 빗줄기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수석 문에는 파란색 물고기 모양의 광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절반 정도가 찢어진 낡은 스티커였다. 서민재는 잠시 운전석 안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조수석 문을 열었다. 그는 자신을 태우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차량은 영도대교 방향으로 사라졌다. 경찰은 강태호의 차량 등록 정보를 확인했다. 1997년식 흰색 봉고 화물차. 조수석 문에는 과거 냉동수산업체 광고로 사용했던 파란색 물고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동일 차량이었다. 서민재가 살아있는 모습은 오후 5시 21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유그름씨를 조금 넘긴 시각, 청학동 주민 한 명은 48번 집 앞에 흰색 화물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밤 9시경에는 남자들이 다투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사람이 계속 나가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목격자는 말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났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둔탁한 충격음이 반복됐다. 무언가 바닥에 넘어지는 소리, 가구가 끌리는 소리, 그리고 자정 무렵부터는 라디오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울렸다. 박성진은 그날의 시간표를 수사판에 적었다. 오후 5시 21분 서민재가 강태호의 차 탑승. 오후 7시경 차량이 48번 집 앞에서 목격됨. 오후 9시 두 남자의 말다툼. 오후 10시 반복되는 충격음. 자정 무렵 큰 라디오 소리. 그는 마지막 시간 아래에 붉은 글씨로 적었다. 그러던 중 48번 집을 다시 수색하던 형사가 낡은 공구함 밑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은 기름때가 묻은 검은색 표지로 덮여 있었다. 앞부분에는 냉동기 수리 일정과 고객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몇 장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7월 28일 민재 퇴근 시간 확인.
7월 29일 시멘트 가격 확인. 7월 30일 아버지와 통화. 7월 31일 차량 세차, 전화기 폐기, 그리고 마지막 줄. 형사 한 명이 말했다. 자살 계획입니까? 박성진은 수첩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는 드럼통에서 발견된 강태호의 반지와 신분증 사진을 다시 떠올렸다. 죽이려 한 건 몸이 아니야. 박성진은 수첩 마지막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자기 이름을 죽이려 한 거야. 강태호는 서민재를 살해하는 데서 끝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죽은 사람의 몸에 자신의 물건을 입히고 가족에게 거짓 확인을 시킨 뒤 세상에서 강태호라는 인간 자체를 없애려 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 서민재의 시신이 필요했다. 한때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을 함께 나눴던 사람. 강태호는 그 사람을 죽인 뒤 마지막 남은 가치까지 빼앗았다. 그의 몸을 자신의 무덤으로 사용한 것이다. 강태호의 검은 수첩이 발견된 뒤 사건의 방향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았다. 그 문장은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과 과거를 없애기 위한 계획표였다. 강태호는 서민재를 죽이고 그의 몸에 자신의 신분증과 장신구를 남긴 뒤 세상으로부터 사라지려 했다. 경찰은 강태호를 전국 수바의 대상자로 전환했다. 그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차량번호, 신체 특징이 전국 경찰서와 항만, 공항, 기차역으로 전달됐다. 하지만 박성진은 수배 전단에 실린 얼굴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태호가 준비한 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죽었다고 믿게 만든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국경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8월 27일 오전, 수사팀은 강태호가 살던 사립 10번, 집을 3번째로 수색했다. 앞선 조사에서는 혈흔과 시멘트, 전선, 수첩에 집중했지만 이번에는 도주 계획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안방 옷장 아래쪽 장판을 걷어내자 바닥과 벽 사이에 얇은 틈이 나타났다. 나무판을 들어 올리자 그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나왔다. 봉지 속에는 여권사진 6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강태호와 비슷했지만 인상이 조금씩 달랐다. 한 장에서는 머리가 짧았고 다른 사진에서는 이마가 넓어 보이도록 앞머리를 뒤로 넘겼다. 안경을 쓴 사진도 있었고 턱수염을 기른 모습도 있었다. 그중 2장의 뒷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태호의 실제 생년월일과 달랐다. 봉지 안에서는 주민등록증 모양의 플라스틱 카드도 발견됐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사진과 이름은 이미 인쇄돼 있었다. 주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고시원으로 돼 있었다. 수사팀은 즉시 해당 주소를 확인했다. 고시원 관리인은 이재훈이라는 사람이 6월 초 방을 계약했다고 진술했다. 계약자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석 달치 방값을 현금으로 선불했다. 방에는 거의 머물지 않았지만 가끔 밤늦게 찾아와 작은 가방이나 봉투를 두고 갔다. 얼굴을 기억합니까? 형사의 질문에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말투는 경상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고시원 방을 열었을 때 내부에는 생활 흔적이 거의 없었다. 침대 위에는 접힌 옷 2벌이 놓여 있었고 책상 서랍에는 검은색 염색약과 가짜 콧수염, 도수가 없는 안경, 얼굴선을 바꾸기 위한 실리콘 조각이 들어있었다. 장롱 안에서는 크기가 다른 구두 3켤레와 남성용 키높이 깔창이 발견됐다. 벽에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운항 시간표가 붙어 있었다. 중국 칭다오와 텐진으로 향하는 항로에는 붉은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박성진은 시간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처음부터 부산에 계속 숨어 있을 생각이 아니었어. 강태호는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인천까지 이동한 뒤 배를 타고 중국으로 빠져나갈 계획이었다. 당시 항만의 신원 확인 절차는
공항보다 느슨했고 위조 서류만 정교하다면 출국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강태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휴대전화는 8월 1일 새벽 부산역 인근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긴 뒤 폐기됐다. 흰색 화물차 역시 같은 날 사하구의 한 공터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다. 차량 내부는 인화성 물질로 심하게 훼손됐고 번호판과 차대번호 일부까지 갈아낸 흔적이 있었다. 범행 당일 서민재를 태운 차량은 더 이상 강태호의 위치를 알려줄 수 없었다. 수사팀은 도주에 필요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강태호 명의의 계좌 대부분은 7월 말부터 사용이 중단돼 있었다. 잔액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피던 형사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범행 전 석 달 동안 강태호는 여러 지역의 지하철 보관함과 무인 물품 보관소 이용료를 반복해서 결제했다. 금액은 작았지만 장소가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역, 수원역, 인천역으로 이어졌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도주 경로와 정확히 겹쳤다. 경찰은 각 역의 보관함을 확인했다. 부산역에서는 빈 여행 가방이 발견됐다. 동대구역 보관함에는 현금 250만 원과 새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다. 대전역에서는 옷과 운동화, 모자, 세면도구가 나왔다. 수원역의 보관함에서는 이재훈 명의의 기차표와 선불 전화카드가 발견됐다. 강태호는 도주하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도시마다 나누어 숨겨놓았다. 한 번에 큰 가방을 들고 움직이지 않고 역마다 옷을 갈아입고 전화기를 바꾸며 흔적을 끊으려 한 것이었다. 박성진은 수사판에 부산에서 인천까지 이어지는 붉은 선을 그었다. 이 사람은 범행이 발각된 뒤 도망친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발각되는 순간까지 계산하고 움직인 겁니다. 그날 오후 통신수사팀에서 새로운 보고가 올라왔다. 강태호의 휴대전화는 폐기됐지만 그의 아버지 강병철에게 걸려온 발신번호 표시 제한 통화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 통화가 이루어진 기지국은 부산, 대구, 대전 순서로 이동하고 있었다. 강태호의 예상 도주 경로와 일치했다. 강병철은 다시 경찰서로 소환됐다. 이번 조사에서 박성진은 이전보다 직접적으로 질문했다. 아들과 계속 연락했죠. 강병철은 피곤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말했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박성진은 통화 기록을 그의 앞에 놓았다. 8월 4일 부산, 8월 9일 대구, 8월 16일 대전입니다. 전부 강태호의 이동 경로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발신번호도 없는데 그게 태호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통화할 때마다 바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강병철의 눈썹이 움직였다. 8월 4일 통화 다음 날 아들의 차량이 불에 탄 차에 발견됐습니다. 8월 9일 통화 다음 날 대구역 보관함에서 현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통화 이틀 뒤 당신은 드럼통에서 발견된 시신을 아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박성진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강병철이 경찰서에서 은반지와 목걸이를 확인하던 모습이었다. 시신을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물건들이 태호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조사에서 당신은 반지는 태호가 절대 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강태호가 7월 21일 김해에 있는 전당포에 반지를 맡기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건을 빼지 않는 사람이 전당포에 가져갑니까? 강병철의 입술이 굳었다. 경찰은 이미 전당포 주인을 찾아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다. 강태호는 돈이 필요하다며 반지와 목걸이를 맡기려 했지만 감정가가 낮다는 이유로 다시 가져갔다. 강병철의 진술은 거짓이었다. 박성진은 결정적인 자료를 내밀었다. 강병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구 자료였다. 삭제된 메시지 중 일부가 되살아났다.
발신자는 강태호였다. 마지막 메시지는 시신이 발견되기 사흘 전에 전송돼 있었다. 강병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손등으로 입을 가린 채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다. 박성진이 물었다. 서민재가 살해된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강병철이 즉시 대답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무엇을 안 겁니까? 태호가 사고를 쳤다고만 했습니다. 무슨 사고입니까? 강병철은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조사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언제 들었습니까? 8월 2일쯤이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자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아들이라고 확인해 줬죠. 강병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놈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자기가 잡히면 감옥에서 못 버틴다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겠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란 놈입니다. 나까지 버리면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이용하도록 도왔습니까? 나는 시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름을 몰랐다고 사람이 아니게 됩니까? 강병철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진술에 따르면 강태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장신구를 다른 사람의 몸에서 발견되게 할 것이며 경찰이 연락하면 반드시 자기 것이라고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장례가 끝나고 사망 신고가 처리되면 강태호는 해외로 떠나 새로운 신분으로 살 계획이었다. 강병철은 아들에게 현금 800만 원을 건넸고 김해에서 인천으로 가는 이동 경로도 함께 알아봤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살인 계획 자체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태호가 누굴 죽였다는 말은 사건이 난 뒤에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도왔습니다. 내 아들이니까요. 박성진은 차갑게 말했다. 서민재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사가 이어지던 밤 11시 40분 수사본부에 긴급 연락이 들어왔다. 강태호 명의의 휴명 계좌에서 현금 30만 원이 인출됐다. 장소는 대전역 인근의 현금 인출기였다. 거래가 발생한 지 18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대전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금 인출기 주변 CCTV에는 회색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찍혀 있었다. 그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왼쪽 다리를 약간 끄는 걸음걸이와 오른쪽 귀 아래의 작은 흉터가 강태호의 신체 특징과 일치했다. 남자는 현금을 뽑은 뒤 대전역 방향이 아니라 서부 버스터미널로 이동했다. 버스터미널 매표 기록을 확인한 경찰은 같은 시간대에 이재훈이라는 이름으로 인천행 표 한 장이 발권된 사실을 알아냈다. 버스는 이미 출발한 뒤였다. 박성진은 즉시 고속도로 순찰대에 연락했다. 대전에서 인천까지 올라가는 모든 고속버스와 휴게소가 수색 대상이 됐다. 그러나 강태호는 첫 번째 휴게소가 나오기 전 버스에서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기사는 고속도로 진입 직전 한 승객이 멀미가 심하다며 갑자기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길가에 대기하던 검은색 승용차로 옮겨 탔다. 차량 번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태호는 또 한 번 추적망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그가 대전에서 곧장 인천으로 이동하지 않고 중간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준 사람이나 도주를 돕는 공범이 있을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인천항 여객터미널 주변 숙박업소에 강태호의 사진이 배포됐다. 수십 개의 여관과 고시원, 찜질방이 확인됐지만 그를 봤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인천역 근처의 한 낡은 여관 주인이 경찰에 연락했다. 사진 속 남자와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는 사흘 전 이재훈이라는 이름으로 방을 잡았다. 숙박비 일주일치를 현금으로 냈고 낮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음식을 주문할 때도 문을 조금만 열어
손만 내밀었다. 그러나 경찰이 여관에 도착했을 때 방은 비어 있었다. 침대 위에는 사용한 붕대와 염색약통이 남아 있었다. 세면대에는 검은 머리카락이 잘려 있었고 쓰레기통에서는 가짜 수염이 발견됐다. 책상 위에는 전날 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한면 한쪽에는 청학동 드럼통 살인사건 기사가 실려 있었다.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기사 속 강태호의 얼굴에는 붉은색 볼펜으로 X 표시가 그어져 있었다. 그 옆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박성진은 여관방을 천천히 둘러봤다. 창문 밖으로는 인천항의 크레인과 정박한 화물선의 불빛이 보였다. 강태호는 바다를 건너기 직전까지 왔다. 그러나 신문이 발견된 시점으로 보아 그는 자신을 향한 수사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오전 9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한 매표소에서 이재훈 명의로 중국 칭다오행 표가 예약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출항 예정 시각은 다음 날 오후 6시. 경찰은 터미널 안팎에 사복 형사들을 배치했다. 출입구와 화장실, 주차장, 선착장까지 감시망이 설치됐다. 박성진은 표를 바라보며 말했다.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옆에 있던 형사가 물었다. 예약이 함정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있어. 그럼 왜 기다립니까? 박성진은 창밖에 바다를 바라봤다. 강태호는 지금까지 모든 걸 준비했어. 돈, 옷, 신분증, 이동 경로까지. 하지만 그만큼 이 계획에 집착하고 있어. 그는 수첩에 적힌 문장을 떠올렸다. 자기 죽음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국경을 넘어야 해. 출항 당일 오후 인천항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여객터미널 안은 중국으로 향하는 승객들로 붐볐다. 여행 가방과 상자들이 바닥을 가득 메웠고 안내방송과 사람들의 말소리가 뒤엉켰다. 오후 4시 32분, 검은 모자와 갈색 재킷을 입은 남자가 터미널 정문을 통과했다. 그는 수염을 길렀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얼굴은 강태호와 달라 보였다. 하지만 보안카메라 화면을 지켜보던 박성진은 남자가 걷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왼발이 바깥으로 약간 휘었다. 오른손으로 가방을 들면서도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굽히지 못했다. 냉동설비 작업 중 다친 오래된 후유증이었다. 대상 확인. 박성진이 무정의에 말했다. 정문에서 매표소 방향으로 이동 중. 사복 형사들이 거리를 유지하며 남자를 따라갔다. 강태호로 추정되는 남자는 출국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매표소 앞을 지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갑자기 방향을 바꿔 비상계단으로 뛰었다. 움직인다. 형사들이 뒤를 쫓았다. 강태호는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재킷과 가방을 계단에 버리고 차량 사이를 가로질렀다. 주차장 출구 앞에는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승합차 문을 잡는 순간 박성진이 뒤에서 소리쳤다. 강태호. 남자의 몸이 굳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수염과 안경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수배 사진 속 강태호와 같았다. 강태호는 승합채 타는 대신 반대편으로 달렸다. 하지만 젖은 바닥에서 발이 미끄러졌고 뒤따라온 형사 2명이 그를 바닥에 눌렀다.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엎드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성진이 그의 가짜 수염을 떼어냈다. 신문과 수배 전단에서 보았던 얼굴이 드러났다. 강태호. 박성진이 말했다. 서민자의 살해 혐의로 체포한다. 강태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형사가 그의 주머니를 수색하자 이재훈 명의의 위조 신분증과 여권, 현금 430만 원,
칭다오행 승성원이 나왔다. 그리고 접힌 신문 기사 한 장이 발견됐다. 드럼통 시신이 강태호가 아니라는 DNA 검사 결과를 다룬 기사였다. 강태호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언제 알았습니까? 박성진이 물었다. 뭘 말이지? 강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입계는 이상할 정도로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시체가 내가 아니라는 걸요. 그 질문은 자신이 서민자의 죽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말이었다. 박성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태호는 형사들에게 붙잡혀 일어선 뒤 항구 쪽을 한번 바라봤다. 출항을 준비하는 배의 기적 소리가 지하주차장 안까지 낮게 울려왔다. 그의 새로운 삶은 바다를 불과 몇백 미터 앞에 둔 곳에서 끝났다. 하지만 박성진은 알고 있었다. 체포는 사건의 끝이 아니었다. 서민재가 48번 집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왜 통 안에서 살아있는 채 콘크리트에 갇혔는지, 강태호가 그 마지막 순간을 어디에서 지켜봤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 수갑을 찬 남자의 입 안에 갇혀 있었다. 강태호는 체포된 뒤 처음 12시간 동안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천에서 부산으로 압송되는 내내 그는 창밖만 바라봤다. 경찰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에도, 휴게소에 잠시 멈췄을 때도, 영도경찰서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도 그의 표정에는 뚜렷한 감정이 없었다. 분노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 계획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조사실에 들어온 강태호는 수갑이 풀린 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박성진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고 옆에는 사건 기록과 증거 사진이 차례대로 놓여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청학동 4빌덜번 집의 부엌이었다. 두 번째는 콘크리트로 막힌 드럼통. 세 번째는 통 안쪽에 남은 손톱 자국. 마지막은 서민재의 신혼사진이었다. 강태호는 앞의 사진들은 무표정하게 바라봤지만 서민재의 얼굴이 나왔을 때 시선을 아주 잠깐 옆으로 돌렸다. 박성진은 그 짧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서민재 씨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당신입니다. 강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7월 31일 오후 5시 21분, 당신 차에 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침묵. 그날 밤 4빌8번 집에서 두 남자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강태호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오른손 엄지로 왼손 검지의 마디를 반복해서 문질렀다. 드럼통은 범행 사흘 전에 준비했습니다. 박성진이 말했다. 시멘트 가격도 미리 알아봤고 도주용 신분증도 만들었습니다. 우발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태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민재가 먼저 약속을 어겼습니다. 박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모든 걸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돈도 받아야 하고 경찰에도 가야 하고 우리 사이도 다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까? 강태호는 질문을 피했다. 민재는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나를 도와줬으니까 나를 판단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겁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졌다. 그 사람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그걸 꺼냈습니다. 박성진은 녹음기를 켰다. 7월 3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하십시오. 강태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조사실에 형광등이 낮게 울렸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작은 마찰음이 났다. 잠시 뒤 강태호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입을 열었다. 그날 오후 그는 흰색 화물차를 몰고 해동전자 서비스 센터 근처로 갔다.
서민재에게는 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빌린 4천만 원과 서민자의 명의로 받은 대출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고 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민재는 처음에는 만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강태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다. 돈을 주고 서류도 전부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준비했습니까? 박성진의 질문에 강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준비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현금처럼 보이도록 만든 봉투였다. 흰 종이를 지폐 크기로 잘라 두꺼운 묶음으로 만든 뒤 맨 위와 아래에만 진짜 만원권을 올려놓았다. 봉투를 열기 전까지는 수천만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서민재는 오후 5시 21분 강태호의 차에 올라탔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비가 차창을 때렸고 와이퍼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 서민재는 무릎 위에 갈색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있었다. 그 안에는 강태호의 대출 기록과 녹음 파일이 담긴 디스켓, 차용증 사본이 들어있었다. 강태호는 영도대교를 건너면서 서민재에게 물었다. 정말 경찰에 갈 거냐? 서민자애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네가 오늘 약속을 지키면 갈 필요 없어. 우리 이야기도 할 거냐? 네가 계속 그걸로 겁을 주면 다 말할 거야. 그 말 이후 강태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오후 6시 40분쯤 두 사람은 48번 집에 도착했다. 강태호는 거실 탁자 위에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올려놓았다. 서민자애는 처음에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봉투를 열고 안쪽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위와 아래에 놓인 진짜 지폐를 걷어내자 안쪽에서는 잘라놓은 신문지와 흰 종이가 쏟아졌다. 서민자애는 봉투를 바닥에 던졌다. 끝까지 나를 속이네. 그는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강태호는 문 앞을 막았다. 그거 놓고 가. 비켜. 내 자료잖아. 내 이름으로 만든 빚이야. 서민재가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강태호는 안쪽 잠금 장치를 먼저 걸었다. 찰칵. 작은 금소금이 집 안에 울렸다. 서민자애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문 열어. 강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호야. 서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여기서 더 잘못하면 정말 끝이야. 그 말이 강태호에게는 경고가 아니라 모욕처럼 들렸다. 그는 싱크대 아래에 숨겨둔 전선을 꺼냈다. 서민재가 그것을 보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서민재는 강태호보다 키가 크고 체격도 좋았다. 처음에는 그를 밀쳐내고 현관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그러나 강태호는 문 옆에 세워둔 무거운 공구를 집어들어 서민재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쳤다. 서민재가 바닥에 넘어졌지만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몸을 일으키려 했다. 강태호는 다시 공격했다. 서민재가 팔을 들어 막을 때마다 충격은 손등과 팔뚝에 쌓였다. 법의학 보고서에 기록된 방어 흔적은 바로 그때 생긴 것이었다. 강태호는 서민재가 저항하지 못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원했던 것은 즉시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민재의 두 손을 뒤로 돌려 전선으로 묶었다.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손목 사이를 두 차례 감고 남은 전선을 팔꿈치 쪽으로 끌어올려 움직임을 제한했다. 발목에도 같은 방식으로 전선을 감았다. 서민자애는 바닥에 옆으로 누운 채 거칠게 숨을 쉬었다. 강태호는 그의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다. 자료가 어디까지 갔어? 서민자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사본 만들었어. 침묵. 누구한테 줬냐고. 서민자애는 피가 섞인 숨을 내쉬며 겨우 말했다. 이미 늦었어.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아직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컴퓨터에 저장하고 동료에게 일부 내용을 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강태호는 그 말을 믿었다. 그의 표정이 변했다. 누구한테 줬어? 서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강태호는 한동안 그를 바라봤다. 이전에는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이었고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강태호에게 서민자에는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증거 덩어리일 뿐이었다. 강태호는 서민재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꺼냈다. 갈색 서류 봉투 안의 자료도 모두 빼앗았다. 그는 이미 준비해둔 드럼통의 뚜껑을 열었다. 드럼통은 부엌 뒤쪽에 세워져 있었다. 내부는 닫혀 있었고 바닥에는 얇은 비닐이 깔려 있었다. 서민재는 그것을 보는 순간 강태호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태호야. 그가 처음으로 강태호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렀다. 그만해. 지금 문 열고 나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할게. 강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돈도 됐어. 서민자에는 몸을 움직이며 말했다. 대출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풀어줘. 강태호는 그의 발목을 잡고 부엌 쪽으로 끌었다. 서민재의 셔츠가 바닥을 쓸었다. 몸이 타일에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는 묶인 손으로 버티려 했지만 힘을 제대로 줄 수 없었다. 부엌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서민재는 몸을 비틀어 싱크대 다리에 어깨를 걸었다. 강태호는 그의 손목을 묶은 전선을 더 세게 잡아당겼다. 노후라고 서민재의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렸다. 맞은편 집 주민이 들었다는 나가겠다는 외침은 바로 이때 나온 것이었다. 강태호는 라디오를 켰다. 처음에는 작은 음악 소리였지만 그는 음량을 끝까지 올렸다. 오래된 스피커에서 트로트 음악과 잡음이 뒤섞여 흘러나왔다. 강태호는 서민재의 몸을 드럼통 안으로 밀어 넣었다. 키가 큰 성인 남성의 몸은 쉽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서민재의 무릎을 가슴 쪽으로 억지로 접고 어깨를 아래로 눌렀다. 서민재는 통 가장자리를 발로 밀어내며 버텼다. 그 과정에서 그의 작업화 한 짝이 벗겨졌다. 강태호는 발목의 전선을 잡아당겨 다리를 안쪽으로 구겨 넣었다. 서민재의 머리가 통벽에 부딪혔다. 그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강태호는 서민재가 다시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준비해둔 자신의 지갑과 운전면허증, 명함을 서민재의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오른손에서 서민재의 반지를 빼낸 뒤 자신의 호랑이 문양 반지를 억지로 끼웠다. 손가락 크기가 맞지 않아 반지가 헐거웠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상어 이빨 목걸이도 서민재의 목에 걸었다. 왼쪽 손목에는 자신의 시계를 채웠다. 강태호는 드럼통 속 남자를 내려다봤다. 옷도 체격도 자신과 달랐지만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물건만 남는다면 사람들은 강태호라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미 필요한 말을 해두었다. 반지와 목걸이를 보면 반드시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라고. 강태호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기 시작했다. 욕실에서 물을 받아 플라스틱 통에 붓고 삽으로 천천히 저었다. 회색 혼합물이 걸쭉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뒤집었다. 첫 번째 삽을 드럼통 위에 부었을 때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강태호는 손을 멈췄다. 서민재가 눈을 뜨고 있었다. 처음에는 초점이 흐렸지만 곧 자신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알아차렸다. 그는 묶인 손을 움직이며 통벽을 긁기 시작했다. 손톱이 플라스틱을 긁는 소리가 났다. 끽, 끽. 태호야. 서민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나 아직 살아있어. 강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열어줘. 서민재가 통벽을 두드렸다. 제발. 강태호는 두 번째 삽을 들어 올렸다. 태호야, 나가서 아무 말도 안 할게. 회색 혼합물이
서민재의 어깨와 목 주변으로 떨어졌다. 그는 얼굴을 피하며 기침했다. 시멘트 가루가 공기 중에 퍼졌고 일부가 입과 코로 들어갔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할게. 강태호는 세 번째 삽을 부었다. 서민재가 몸을 비틀자 드럼통이 벽에 부딪혀 흔들렸다. 그는 묶인 손가락으로 안쪽을 미친 듯이 긁었다. 손톱이 깨졌고 플라스틱 표면에 길고 깊은 흔적이 남았다. 태호야.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분노와 공포로 갈라졌다. 너도 사람이잖아. 강태호는 라디오 소리를 더 키웠다. 음악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그는 그 뒤로도 삽질을 멈추지 않았다. 드럼통의 빈 공간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콘크리트 혼합물이 굳어가면서 내부 공기는 빠르게 부족해졌다. 서민재의 외침은 기침으로 바뀌었고 기침은 짧은 신음으로 변했다. 손톱이 통 벽을 긁는 소리만은 한동안 계속됐다. 강태호는 뚜껑을 완전히 덮지 않았다. 대신 부엌 의자를 가져와 드럼통 앞에 놓고 앉았다. 그는 라디오를 들으며 기다렸다. 통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시계를 확인했다. 밤 11시 2분, 밤 11시 8분, 밤 11시 14분. 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마지막에는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가 벽에 닿는 것처럼 작은 마찰음만 남았다. 밤 11시 17분. 모든 소리가 멈췄다. 강태호는 그 뒤에도 10여 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 서민재가 다시 소리를 낼까봐 기다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은 혼합물을 드럼통 위에 붓고 표면을 삽으로 눌러 평평하게 만들었다. 그는 콘크리트 위에 손바닥을 올렸다. 아래에서는 아무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강태호는 근처 자재상에서 시멘트 6포와 새 삽을 샀다. 첫 번째 층만으로는 냄새와 액체를 완전히 막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드럼통 위에 더 두꺼운 콘크리트 층을 만들었다. 그 뒤 부엌 바닥을 여러 차례 닦았다. 피가 스며든 타일 4장은 쇠망치로 깨서 떼어냈고 미리 준비해둔 비슷한 3개 타일로 교체했다. 남은 천 조각과 서류는 마당에서 태웠다. 서민재의 휴대전화는 부산역 쓰레기통에 버렸다. 갈색 서류 봉투 속 자료는 모두 불태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서민재가 컴퓨터에 복사본을 남겼다는 사실을 몰랐다. 강태호의 진술이 끝났을 때는 새벽 3시가 가까워져 있었다. 박성진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사실 한쪽에서 기록을 작성하던 형사도 펜을 멈춘 상태였다. 강태호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설명한 것처럼 담담했다. 박성진이 물었다. 서민재 씨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강태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까? 네. 당신은 바로 옆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까? 강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열어주면 내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박성진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강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때는 둘 중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민재 씨는 당신을 죽이려 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죽이는 겁니까? 강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성진은 통 안쪽의 손톱 자국 사진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서민재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 열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강태호는 사진을 바라봤다. 당신 이름을 불렀고 약속했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후회가 보이지 않았다. 박성진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날 밤 단 한 번이라도 뚜껑을 열 생각을 했습니까? 강태호는 손가락으로 사진 가장자리를 밀어냈다.
열면 그가 말했다. 그 통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박성진은 비로소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했다. 강태호는 두려움 때문에 실수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계산했고 서민재의 마지막 비명과 손톱 자국까지도 도주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에게 서민자에는 사랑했던 사람도 돈을 빌려준 사람도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을 죽이기 위해 필요한 빈 무덤이었다. 그러나 강태호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에는 하나의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다. 물건은 다른 사람의 몸에 옮겨 놓을 수 있었다. 신분증도 반지도 시계도 바꿀 수 있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민재의 몸 안에 남은 피와 뼈,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다는 흔적은 누구도 바꿀 수 없었다. 2005년 3월 14일 아침 부산지방법원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청학동 사립덜번 집의 콘크리트 드럼통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7달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을 드럼통 안에 넣고 콘크리트로 봉인한 뒤 피해자의 몸을 이용해 자신의 죽음을 꾸미려 했다는 사실은 부산뿐 아니라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법원 정문 앞에는 방송사 중계차가 줄지어 서 있었고 기자들은 피고인 호송차가 들어오는 방향을 향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오전 9시 18분 짙은 회색 호송차가 법원 지하 출입구로 들어왔다. 강태호는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으로 들어왔다. 체포 당시 길렀던 수염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은 뒤 방청석을 한번 훑어봤다. 표정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의 뒤쪽 피고인석에는 아버지 강병철이 앉아 있었다. 강병철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다. 그는 아들과 눈이 마주치자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방청석 가장 앞줄에는 서민재의 어머니 최영숙과 누나 서은주가 앉아 있었다. 최영숙은 아들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다. 사진 속 서민자에는 해동전자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드럼통 안에서 발견됐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도 달랐다.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는 강태호에게 살인, 감금, 사체은닉, 사문서 위조, 사기, 범인 도피, 준비 혐의를 적용했다. 강병철에게는 범인 도피, 증거 은닉, 수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사건을 단순한 채무 관계에서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피고인 강태호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국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검사는 법정 중앙의 화면에 강태호의 수첩을 띄웠다. 마지막 문장이 붉은색으로 확대됐다. 검사는 그 문장을 가리켰다. 피고인이 죽이려 한 것은 자신의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던 강태호라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피해자 서민재의 몸을 자신의 시신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검찰은 범행 전 강태호가 준비한 물건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위조 주민등록증과 여권, 인천의 고시원 계약서, 중국 칭다오행 선박 시간표, 도시별 물품 보관함에 나누어 숨긴 현금과 옷, 그리고 범행 사흘 전에 구입한 드럼통. 강태호 측 변호인은 범행의 계획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극심한 채무와 심리적 압박 속에서 판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태호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뒤 심각한 불안과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민재가 관계를 끝내고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즉시 반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한 뒤 충분히 멈출 기회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드럼통 내부에 긁힌 자국이 나타났다. 길고 불규칙한 자국들이
통벽 안쪽을 따라 반복돼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름을 불렀고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목소리를 듣고도 라디오의 음량을 높였으며 시계를 보며 피해자의 움직임이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검사는 법의학 보고서를 펼쳤다. 서민재의 기관지에서는 시멘트 입자와 미세한 모래가 검출됐다. 손톱 밑에서는 드럼통과 동일한 플라스틱 가루가 나왔다. 손톱 일부는 부러져 있었고 손끝에는 살아있는 동안 반복해서 벽을 긁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법의관 한서연이 증인석에 섰다. 피해자는 언제까지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까? 검사의 질문에 그녀가 답했다. 정확한 시간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콘크리트 혼합물이 투입된 이후에도 호흡이 계속됐고 상당 시간 동안 내부에서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머리에 입은 상처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중대한 상처였지만 즉시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최종 사인은 무엇입니까? 한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최영숙이 아들의 사진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질식입니다. 법정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강태호는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만 바라봤고 통 안에서 서민재가 살아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검사는 강태호의 조사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화면 속 박성진이 물었다. 서민재 씨가 살아있는 걸 알았습니까? 강태호가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당신 이름을 불렀습니까? 네. 왜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잠시 뒤 강태호가 말했다. 열어주면 내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검사는 피고인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적 파멸을 한 사람의 실제 죽음보다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강병철의 역할이 다뤄졌다. 검찰은 복구된 문자 메시지를 화면에 띄웠다. 강병철은 시신이 발견되기 전부터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강태호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전달했고 아들의 지시대로 장신구를 확인한 뒤 시신을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강병철 측은 살인 계획까지는 몰랐다고 항변했다. 그는 증인석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사람을 죽일 줄은 몰랐습니다. 태호가 사고가 났다고만 했습니다. 잡히면 자살하겠다고 해서 아버지로서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누군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두려웠습니까? 아들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까? 강병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이 지키려 한 사람은 살아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민자의 씨의 어머니는 누구를 지켜야 했습니까? 강병철은 고개를 숙였다. 최영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 마지막 날 피해자 가족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서민재의 누나 서은주는 준비해온 종이를 펼쳤지만 첫 문장을 읽은 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이 심하게 떨렸고 결국 종이를 어머니에게 넘겼다. 최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피고인석이 아니라 재판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민재는 사람을 잘 믿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자기 돈을 빌려주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밤중에도 달려갔습니다. 저는 늘 그 성격 때문에 언젠가 손해를 볼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은 사진을 내려다봤다. 그런데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믿은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영숙은 천천히 강태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강태호도 처음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최영숙이 말했다. 그 아이가 통 안에서 당신 이름을 불렀지요. 강태호의 눈동자가 움직였다. 살려달라고 했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은 바로 옆에 있었지요. 재판장이 강태호에게 대답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강태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최영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 아이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사람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태호는 시선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고개를 숙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죄책감 때문인지 쏟아지는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2005년 4월 8일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강태호의 범행이 장기간 준비된 계획 범죄이며 피해자를 살아있는 상태로 밀폐 공간에 가둬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죽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의 시신에 자신의 물건을 배치하고 아버지에게 허위 신원 확인을 지시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철저히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채무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국외 도주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계속했다. 강태호에게는 사형이 선고됐다. 강병철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강병철은 의자에 주저앉듯 몸을 숙였다. 강태호는 선고가 끝난 뒤에도 정면만 바라봤다. 교도관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자 그는 잠시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영숙과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아들의 사진을 품에 안은 채 끝까지 강태호를 바라봤다. 강태호는 먼저 눈을 피했다. 그해 여름 청학동 사립 10번 집은 철거됐다. 집주인 오해숙은 사건 이후 누구에게도 집을 빌려줄 수 없었다. 부엌 벽지와 바닥을 모두 교체했지만 냄새가 남아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재개발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서 집 전체가 철거 대상에 포함됐다. 철거 작업 마지막 날 인부들은 부엌 바닥의 타일을 걷어냈다. 새로 교체된 4장의 타일 아래에서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발견됐다. 처음에는 공구 부품으로 보였지만 경찰 확인 결과 서민재가 차고 있던 오래된 손목시계의 내부 부품이었다. 시계 본체는 드럼통 안에서 발견됐지만 충격으로 일부가 떨어져 나가 바닥 틈에 끼어 있었던 것이다. 수리기사가 부품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시계는 강한 충격을 받은 뒤 멈춰 있었다. 시계 바늘은 밤 11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태호의 진술 속에서 드럼통 안의 소리가 완전히 멈춘 시각과 같았다. 그 작은 금속 조각은 재판의 결과를 바꾸는 새로운 증거는 아니었다. 이미 범행은 밝혀졌고 범인은 처벌받았다. 하지만 박성진은 그것을 사건 기록과 함께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서민재가 마지막으로 살아있었던 시간을 기록한 물건이기 때문이었다. 강태호는 자신의 반지와 목걸이, 신분증을 다른 사람의 몸에 올려놓으면 세상이 그 죽음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물건이 사람의 이름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아버지의 거짓 눈물로 가족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다. 콘크리트가 모든 소리와 흔적을 덮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끝까지 흔적을 남겼다. 기관지 속의 시멘트 가루, 손톱 밑에 푸른 플라스틱 조각, 드럼통 벽에 새겨진 긁힌 자국, 몸속에 남은 혈액과 DNA, 그리고 밤 11시 17분에서 멈춘 시계. 강태호는 서민재의 몸에 자신의 이름을 입힐 수는 있었다. 하지만 서민재가 누구였는지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콘크리트 아래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것은 시신이 아니었다. 진실이었다.